그리고 생산직 라인에 있는 사람들의 임금이 엄청나게 생산성하고 상관없이 높게 받고 있다. 그럼 일자리 안 늘어나는 거죠. 그죠? 성장해도. 자, 그런 것들의 바틀력을 풀어주는 게 오히려 맞는 얘기라는 얘기죠. 마지막으로는 그런 모든 정책을 펴더라도 가난하고 소외된 취약계층들이 있습니다. 시장의 성장을 통해서 보호할 수 없는 그런 계층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요, 이게 그 시장의 기능을 왜곡시키면서 그런 지원 정책을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시장의 기능을 왜곡시킨다는 것은 가격, 그러니까 상대 가격을 왜곡시킨다는 뜻인데, 상대 가격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물건이 비싸다 그러면요, 그건 나쁜 가격이고 어떤 물건이 싸다 그러면 착한 가격이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물건이 비싸다는 건요, 그 물건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니 더 이상 쓰지 말라는 시장의 경고입니다. 어떤 물건이 싸다는 뜻은 그 물건이 공급이 많으니 많이 써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시장의 원리이죠. 근데 그러한 시장의 원리를 정부가 나서서 왜곡을 시켜버리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우리가 아껴야 될 자원을 많이 쓰게 되거나 풍족히 써도 좋은 자원을 적게 써서 비효율적이 된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은 최저임금제를 실시해서 최저임금을 많이 높이면은 근로자들의 생활이 많이 나아지느냐? 전혀 아닙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60%는요,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60%는 가구 소득이 상위 60% 이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개별 근로자의 문제하고 가구 소득의 문제는 다릅니다. 그런데 왜 최저임금은 문제가 뭐냐면은 가격을 왜곡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상대 가격을 왜곡시키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빈곤층에 대해서 가구 소득을 보고 직접 지원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생활보상 대상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줘야지, 그것이 아니고 시장을 통해 가지고 기업이 어떤 자원 배분을 왜곡시킬 유인을 가지게 만들어 버리는, 그죠? 최저임금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근로자 수를 줄이게 되죠. 그죠? 이 사회에서는 지금 일자리 찾는 사람이 무수히 많은데 그 사람들을 많이 써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임금을 높게 해버리면은 안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곡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정치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소외계층,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들은 양극화의 주범이다. 양극화를 해소시키는 정책들이 아닙니다. 그러한 포퓰리스틱한 정책은, 파퓰리즘이건 그런 정책은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사전에 여러 가지 뜻이 나옵니다. 1번 공산주의, 2번 무슨 미국의 노동당의 정책 3번 쭉 나오는데 다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바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건 마약에 불과한 겁니다. 먹을 때 좋죠. 예, 중독성도 있어요. 예, 나중에 큰일 납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시장경제, 지금은 틀린 것 같이 보이고 수정해야 될 것 같이 보이고 뭔가 이 자본주의에 대한 수식어가 붙어야 될 것 같이 보이지만은 역사적으로 볼 때,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전망해 볼 때 시장원이 그렇게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시장원이라는 것이 결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그런 정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토론했습니다. 일부 어떤 이 사기꾼이 95% 순도가 있는 금이 같이 거래되면은 99.9% 순도가 있는 그 화폐는 동일한 가치니까 시장에서 그건 자기 장롱 속에 두고 순도가 낮은 것만 유통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쁜 돈이 좋은 돈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건 인텔렉츄얼 소사이어티, 지식 세계에서 거짓 지식이 참 지식을 몰아내고 있어요. 거짓 주장이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고, 주변부적인 에피소드가 진짜 큰 흐름의 진실의 대강을 흐리고 있습니다. 꼼수가 정수를 이기는 사회, 정치가 그걸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법인세에 대한 우리 그 현 교수님도 그렇고 조동근 교수님의 5가지 의문도 그렇고 왜 이 참지식은 이건데 왜 거짓 지식을 가지고 엉뚱한 정책을 펼치느냐라는 그 예화를 들었던 거였습니다. 이 인텔렉츄얼 크리스천스 로가 지금 이 현 19대 정선에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아까 이상향, 유토피아 말씀하시는데 널바나 어프로치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만 쓰는데요. 사람들은 현재는 항상 현실은 뭐 사람도 그렇고 주식회사도 그렇고 재벌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다 불안전합니다. 하지만 이 불안전하다는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뭔가 정부가 개입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니르바나 어프로치예요. 니르바나는 그 산스크리트로 우리가 열반이죠. 열반. 이상향입니다. 유토피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불안전 나기 때문에 개혁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 결과 더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아까 그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시면 비정규직 보호법 얼마나 좋습니까? 보호라는 명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 결과 일부 진짜 그 제도를 통해서 일부는 보호를 받았겠지만 고용의 기회가 줄어든 사람 나머지 비정규직은 파견주로 전환돼가지고 더 열악한 환경에서 있는 사람 지금 신서민, 중소기업 육성 보호 이 모든 것들이 니르바나 어프로치입니다. 사람들은 신서민 좋은 편이니까 명분이 좋습니까? 중소기업 육성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 87%니까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 13%보다 그쪽에 서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선거에서 이길 확률이 높겠죠. 그런 그 좋은 착한 명분이기 때문에 했는데 결국은 신서민 정책을 펼쳤더니만 서민층이 두터워지고 신중소기업 정책을 펼쳤더니만 중소기업만 늘어나고 대기업 수는 줄어들더라. 이게 니르바나 어프로치의 함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정책하는 사람들은 늘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 그 19대 총선 공약 경쟁을 보면 이 4가지가 다른 연희 때보다도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했나요? 좌편향, 한나라당조차도 경제민주화라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개념을 10년 전 노동당인가요? 민주노동당인가? 그쪽에서 민노당에서 썼던 경제민주화 개념을 10년이 지나서 한나라당이 정강정책 앞에서 내세워버리는 이 형상.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무엇을 구현하겠다는 것입니까? 경제민주화가 통한 세상이 어떤 세상으로 보이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규제와 조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강한 정부, 큰 정부, 개인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억압하더라도 정부가 커져야 되겠다. 이게 좌파적 발상이라는 거죠. 한나라당이 이렇게 좌클릭해서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마이오픽 파퓰리즘은 아까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여기 써있는 예화를 좀 보시면 될 겁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정치인은 그 속성상 파퓰리스트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활동하는 선한 신선 같은 존재가 아니라 자기의 선거에서 재선 또는 당선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 따라서 민심을 이유로 어떤 정책이든 펼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정치는 우리가 바른 생활에서 배우는 그래도 정치는 국가 발전, 국민 행복 증진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파퓰리즘이라도 나라 발전과 배치되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되는데 이번 19대 총선 오력을 더 부추기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 중에 대중소비라는 얘기, 법인세 얘기, 특히 저축은행 피해지원 특별법 아주 가관입니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인텔렉츄얼 크리스천스라든지 니르바나 어프로치 이 4가지 관점에서 과거의 총선 또는 과거의 대선에 비해서 금년에 총선 대선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 그렇다고 이런 분노의 정치가 아주 근거가 없는 건 아니죠. 우리가 경제성장률도 떨어졌습니다만 경제성장을 통해서 이런 소득 유발 또는 일자리 창출, 소위 말하는 낙수 효과, 대기업 수출 많이 했는데 일자리가 많이 늘지 않더라.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경제 주체의 책임은 아니고 아까 우리 조동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 구조가 바뀌었어요. 경제 구조가 글로벌화됐어요. 애플이 물건을 애플 스마트폰 만들 때 다 미국에서 만들면 얼마나 일자리 많이 나겠습니까?
하지만 부품의 3분의 1은 한국에 가져오고 생산은 중국에 가져가고 그러니 애플이 수출 만약 이익만 해도 애플을 통한 미국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적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 같은 기업이 있어야지 그나마 일자리가 늘어난다. 그걸 부인하고 거꾸로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수는 더 줄어들고 중소기업 밀도는 더 높아져가지고 반대로 청년들은 더 갈 일자리가 없다고 더 분노하게 되고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 분노를 부추기는 것보다 야, 경제 시스템이 바뀌었구나. 이 바뀐 시스템 내에서 한국 일자리 문제,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방안은 무엇이냐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은 보이지 않고 모두가 이판사판식으로 한번 이기고 보자. 이런 정치로 나아가는 것 아닌가 해서 우려가 좀 많습니다. 예,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